우울할 만한 상황이어서 우울하다라는 게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에요. 그럼 2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러진 거지, 그런 걸로 뭘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아야 하는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울증인 주변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될 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요약하고 싶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편하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울함과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이라는 말은 사실 명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함은 사실 감정이죠. 모든 감정들이 그렇듯이 우울감과 우울함은 대단히 정상적이고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정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우울장애는 병명입니다. 이제 우울증, 우울장애라는 병은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병이니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냐라고 하면은, 제가 우울증은 구체적인 진단명이 아니고 이제 우울장애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요 우울장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장애가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적인 진단명들은 다 이 장애가 들어갑니다. 이 장애는 장애인 주차구역 할 때 하는 장애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장애인 할 때 하는 장애는 disable로서의 장애고, 요 우울장애 할 때 장애는 disorder로서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 때문에 일상생활 수준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우울장애를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다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아웃과 게으름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차이도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울함과 우울증이 이제 언어의 문제로서 다른 단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번아웃과 게으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번아웃과 게으름은 담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아웃도 사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할 때 사용하는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번아웃이라는 진단명은 없어요.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간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종들, 혹은 감정노동을 하는 직군의 사람들이 지쳐서 일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론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번아웃은 직업 분야에 일단 첫 번째로 국한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일하고 있었는데 능률이 떨어지고 일을 잘 못하지?를 들여다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를 방향하는 게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담론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의 저하라던가 동기의 상실이라던가 목적성을 잃는다던가 체력적으로 무기력감을 경험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번아웃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인데, 그것들은 전부 다 산업군에서의 근로자의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게으름은 표면적으로는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성이 저하되어 있고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번아웃이 직업과 산업군의 문제 해결 방향성의 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좀 도덕적인 담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사람이 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쪽보다는 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도덕적으로 꾸중하고 꾸짖는 표현이 게으름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우울증과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의지가 약하다는 것과 게으르다라는 건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비슷한 표현이냐? 둘 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도덕적 담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그쪽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게으르고 나태한 거겠죠. 근데 그거랑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번아웃, 우울장애 이런 거랑은 아예 대화의 담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야 라는 말은 도덕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울장애라는 증상의
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카테고리의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사실 잘못된 거죠.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거야 라는 말이 언뜻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우울증에 걸린 원인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기술해주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넌 도덕적으로 뭔가 좀 부족해 라는 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문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우울증, 우울장애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는 전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울증과 우울장애는 기술의 언어이지 도덕과 윤리적 판단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사람이 예민해진다고 하잖아요. 우울증도 혹시 음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우울증 음식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왜 걸리는가가 생리학적으로는 아직 100%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울증은 신경전달 물질의 활성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약물이 개발된 거예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게 우울증 치료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결국은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대사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히나 항우울제가 가장 많이 타겟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대사가 되는데,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될 수가 없는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예민해진다, 이거는 세로토닌보다는 도파민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체는 에너지원을 먹었을 때 보상해주는 진화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류를 먹으면 보상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즐겁다, 신난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은 흥미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내가 얼만큼을 먹었을 거라고 예측을 먼저 하고요, 그 예측만큼의 자극이 들어오면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그 예측과 오류가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생쥐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만든 시스템 안에 주면은 스위치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먹이는 이제 보상이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쥐가 학습을 해서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알면은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보상을 예측했기 때문에. 근데 눌렀는데 하나 나오던 게 10알 나온다. 그때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요거를 넘어가는 게 이제 아예 도파민 자체를 분비시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마약처럼. 그건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생쥐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보상회로의 도파민 신경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도록 만든 실험도 있어요. 거기서는 생쥐가 스위치만 누르다가 굶어 죽어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일단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아야 하는가는 기준이 없습니다. 정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참다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은 단지 치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검사와 검진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 힘들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마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한 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급한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만 않아도 마음은 불안하고 조급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 가볼까를 생각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 때문에 오는, 생각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나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침범하는가를 위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과 질환을 진단할 때는 거의 대부분, 모두라고 해도 지장이 없을 만큼 모든 정신과적인 진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돼요. 그 요 한 가지 항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또는 엔드가 아니야 오어예요. 그것 때문에 직업적, 사회적 기능 수행에 저하가 발생하는가, 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음이 괴로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나 일상생활에 침범을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정신과에 대한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병원을 찾지 않는다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정신과 질환을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다른 신체적인 질환, 뭐 내과적인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질환을 바라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정신의 문제나 신체의 문제나 다르지 않거든요. 둘이 같은 건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몸이 아픈 거랑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신체의 문제는 나의 일부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좀 손상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회복 가능하든 회복 가능하지 않든. 그런데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 자체가 손상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멘탈이 약하다는 표현은 저 사람은 체력이 약해랑은 좀 다른 의미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뭔가 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덜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의 판단과 윤리와 도덕의 판단은 굉장히 이성적인 규칙과 룰에 따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은 사실 직관과 감정에 따르는 거라는 게 많이 연구가 됐거든요. 그것이 그 문화적, 사회적 구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재편되고 재구조화되는 게 도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서구건 동양이건 어떤 곳에서도 언제나 항상 정신질환은 차별받고 낙인을 받아왔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 낙인과 차별이 훨씬 더 크다는 게 계속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서도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정신과 진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그 이유에 대해 설문을 했을 때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 같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직관적 감정 이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특성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겠죠. 그런데 정신질환은 다른 모든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의 중증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가장 큰 어려움, 특히 이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울증만 비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울증이 일반 우울감과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은 외부적인 사건이나 내부적인 느낌과 생각 같은 것들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본다 하더라도 더 부정적으로 느끼거든요. 실험을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는 표정 카드 한 30개 정도를 주고, 이 사람 표정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세요 했을 때, 이 사람 좀 슬프고 우울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가 일반인들은 한 7개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우울증 환자들은 그걸 보고 30개 중에 15개 이상을 이 사람은 지금 슬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 치료를 받고 증상이 다 좋아진 다음에 같은 카드를 또 보여주면은 마찬가지로 한 7개 정도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랑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이게 점점점 악순환을 거치거든요. 뇌는 반복된 패턴을 일종의 습관화하고 자동화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고착화돼요.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도 그런 부분에 한몫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저는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우울할 만한 상황이어서 우울하다라는 게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러질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 2층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러진 거지, 그런 걸로 뭘 병원에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만한 일이 생겨서 우울하다는 것도 당연히 치료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인 주변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말과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게 있을까요? 흔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는 혹은 동료한테는 공감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라거나, 요즘에는 병원에 다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누가 다녀왔어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 가깝고 정말 친한 혹은 가족들한테는 그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그렇지,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고 햇볕이라도 좀 쬐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해주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햇빛 쬐면 좋아집니다. 도움이 돼요. 실제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면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면 왜 안 되냐?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울증인 주변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될 말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요약하고 싶냐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공감적으로 잘 하면서 가까운 가족과 친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진짜로 그 사람이 문제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족이 한두 마디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저는 뭘 먹고 살겠어요. 농담이고, 정신과 의사도 환자와 면담만을 통해서 증상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존재하는 거고, 심지어 약만으로도 증상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 운동해야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우울해 너무 힘들어 어떡해 라고 하면은 그래 힘들겠다 라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섣부르게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정보들을 나열하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나도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지금 우울해 괴로워라는 거는 내면적인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좀 해. 앉아만 있으니까 그렇지. 너가 취업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그 행동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도 담론의 층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은 담론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라. 언제든지. 아니면 내가 밥은 언제든지 사주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잔소리나 조언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 편하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어려운 길인 기다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더 많은 사람이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장애다 라고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노력은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건 병원을 찾건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은 본인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본인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우울은 기본적으로 내면화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은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극복하고 싶거든요. 잘하고 싶거든요. 이런 것밖에 못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라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합니다. 근데 비난하고 채찍질함으로써 좋아지느냐? 라고 하면 그 비난의 말을 듣고 내가 더 우울해지죠. 더 우울해지면은 더 한심해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악순환을 거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정말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한 우울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러닝을 좋아하는데 러닝할 때 흔히들 이제 인대 손상이나 무릎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인대 손상이나 무릎 손상이 심하게 오지 않았을 때 그걸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강하지 않은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충분히 하고 회복하고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뻔하고 천편일률적이지만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 인대가 끊어진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대가 끊어졌으면은 가서 꼬매야 돼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깁스를 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게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마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장애가 생긴 사람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운동을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다 나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운동은 우울증에 좋죠. 맞아요. 당연히 운동은 우울증에 좋지만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운동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운동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치만 처음 우울해요 라고 온 분한테 운동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여력이 생겼을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싶다 혹은 우울을 예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쉬운 방법, 하나의 왕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도 왕도가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진짜 딱 좋은 왕도는 없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건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좀 허락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우울하면 안 돼, 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울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 우울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노력은 분명히 하는데도 우울이 나아지지 않는다, 애를 쓸 만한 기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적어도 지금 내가 우울하고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은 줄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울감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울은 여러분들을 통과해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울하면은 스스로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감은 정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나의 다른 일상과 모든 일상이 전반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한다면 10중 8구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울감을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조차 실행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감을 막상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 우울감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 가서 약 먹고 상담받는다고 이 상사가 어디 가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거기 가서 뭐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괴로움은 줄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다른 일상들까지 무너지는 거는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아지고 실제로 훨씬 더 살만해져서 적어도 원래의 나처럼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보아서 잘 알고 있어요. 그 경험을 근거로 좋아지실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